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는 전에도 우리 KDDX의 함대공 미사일인 함대공 유도탄2에 대해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함대공 유도탄2에 대해서 다룬 지도 오래되었고, 특히 요즘 LSAM2 사업이 확정되고, 조만간 8월 달에는 천공3 사업이 확정될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업은 바로 LSAM2나 천공3 사업에 이어서 확정되게 될 함대공 유도탄2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저번 마덱스에서 나온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2, 정확히는 KDDX의 방공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 폴란드에 대한 흑표 2차 수출 계약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보면서 바로 수출입 은행에서 폴란드에 대한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이야기하니 많은 분들이 굳이 차관을 제공해줘야 하냐는 의견을 내셔서 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굳이 우리가 폴란드의 금리가 낮은 차관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하지 말자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이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나요? 폴란드에 차관을 제공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그냥 우리가 앞으로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대부분이 차관 제공을 전제로 하고 있고, 만일 우리가 차관 제공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의 무기 수출은 80%에서 90%는 줄어들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도 다들 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보다 더 하고 있습니다. 당장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인도네시아를 예로 들어보죠. 인도네시아는 과거에도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마다 차관을 제공받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와 공동으로 개발하는 KF-21 개발 사업에 자신들 분담금을 차관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 구매가 아닌 공동개발에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고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거부했고, 그 덕에 우리는 대략 1조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에게 차관 제공을 거부당하자 분담금을 1조 원을 삭감해 주기를 요구했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했다면 인도네시아는 분담금을 줄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에 폴란드에 대한 차관을 80%, 그러니까 대략 7조 원 정도를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전에 우리가 수출입 은행법을 개정해서 차관 제공량을 늘렸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수출입 은행법을 개정해서 제공 가능한 차관을 늘린 실질적인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정확히는 대략 1조 원입니다. 원래 개정된 수출입 은행법에 따르면 더 많은 자금을 수출입 은행에서 확보할 수 있었지만 정작 정부가 추론한 금액은 대략 1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우리가 제공하기로 한 폴란드에 대한 차관의 비율에서 수출입 은행이 담당하는 비중도 대폭 줄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폴란드와의 1차 계약 때는 우리가 제공하는 차관의 절반 정도를 수출입 은행이 분담했지만 이번에는 수출입 은행이 분담하는 비중은 20%에서 30% 정도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과거 1차 때는 수출입 은행이 50%를 직접 빌려주고 나머지 50%는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수출입 은행의 비중이 20%에서 30%로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수출입 은행이 돈이 없어서 더 빌려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사업에서 폴란드에 빌려주는 금액은 전체 금액의 80%인데요. 이것도 솔직히 프랑스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 작은 규모입니다.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대략 90%를 빌려준다고 하고 나머지 10%도 실질적으로 프랑스 측에서 알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인도네시아가 진행하는 라팔 도입과 그리고 F-15 전투기 도입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해서 알겠지만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습니다. 작년에 인도네시아는 KF-21의 분담금으로 대략 2천억을 납부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인도네시아가 얼마나 KF-21 사업에 성의를 보인 거냐면 그것 말고 지금 인도네시아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 도입 사업들은 전부 바로 이런 차관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직접 현금을 지급한 경우는 거의 우리 KF-21 사업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인도네시아가 우리 KF-21 사업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다른 무기 도입 사업들은 전부 돈을 빌려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전투기 도입 사업 중에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은 1차로 6대를 도입하고 2차로 나머지 수량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요. 라팔 도입 사업은 이미 2차 계약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라팔 도입은 대부분이 프랑스가 제공하는 차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에 반해서 미국으로부터 F-15를 도입하는 건 중단되었는데요.
왜냐하면 미국은 프랑스처럼 높은 비율의 차관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FMS로 도입하는 건 거의 현금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돈이 없는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의 자금을 빌려주는 프랑스의 라팔은 정상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만 돈을 빌려주지 않는 미국의 F-15의 도입은 중단되었는데요. 특히 프랑스가 무기를 많이 팔 수 있었던 이유가 프랑스는 무기를 판매하면서 이런 차관 제공이나 금융 지원을 정말 잘해주는 것으로 알고 무기를 도입하는 상대국은 거의 아무런 초기 자금이 없이도 프랑스의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고작해야 80%의 차관만 제공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무기 구매국이 알아서 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말고도 90% 이상 비공식 지원까지 하면 100%를 빌려주는 나라는 몇 개 국가가 더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기 수출을 잘한다고 알려진 나라들인데요. 아마 저의 추측이지만 이스라엘도 그런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90% 이상을 빌려주는 나라로는 스웨덴도 있습니다. 스웨덴도 그리펜 전투기를 판매할 때 거의 100%에 가까운 차관 및 비공식 자금을 제공한 사례가 몇 번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무기 수출을 더 확대하려면 수출입은행의 자금을 더 확보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이 아닌 수출입은행에서의 직접적인 차관 제공을 확대하고 우리가 무기를 판매할 때 최대한 빌려주는 차관 비율을 지금의 80%에서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판매하면서 차관을 제공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그냥 무기를 수출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차관 제공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의 전투기 사업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우리로부터 FA-50 12대를 추가로 구매하기로 하고 공중우세를 차지할 다목적 전투기의 구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필리핀이 일본의 F2 전투기의 중고를 구매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다 필리핀이 전투기를 구매할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가 필리핀 전투기 사업의 후보로 다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역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스웨덴은 90% 이상 비공식 지원까지 하면 100%의 금융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필리핀에 대한 F-16V의 판매를 승인했지만 그 가격이 8조 원이 넘고 이건 필리핀의 연간 국방비를 뛰어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미국에서 군사원조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F-16을 구매하지 않을 것임을 거의 확실히 했고요. 그에 반해서 요즘 필리핀 전투기 사업에서 그리펜이 다시 급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보다 더 많은 금융 지원을 해주는 스웨덴 정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리핀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로 올라오고 있는 게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이고 결론은 우리가 그리펜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금융 지원이 스웨덴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는 필리핀 말고도 앞으로 동남아나 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많은 무기를 판매해야 하고 이런 나라들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의 금융 지원 확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을 빼고 우리보다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나라들, 그러니까 프랑스나 그런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융 지원을 상대국에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무기의 성능이 좋다고 해도 이런 금융 지원이 잘 받쳐주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무기 수출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인 7월 10일에 스웨덴의 국방부 장관이 페루를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페루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그리펜 전투기가 선정될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웨덴 국방부 장관이 페루를 방문하는 건 바로 절충교역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KF-21 전투기는 아예 페루 사업의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스웨덴의 그리펜이 최종 사업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도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의 페루에서의 조립이나 아주 높은 절충교역률 등을 제안해서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 경우도 결론은 스웨덴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페루 사업에 나섰기 때문에 그리펜 전투기가 선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무기 수출이라는 건 절대로 무기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금융 지원과 그리고 절충교역 등 우리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무기 수출입니다. 지금 페루 사업과 필리핀 사업에서 우리의 KF-21이 스웨덴의 그리펜 전투기에 밀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KF-21이 그리펜 전투기에 밀린 게 아니라 우리 정부의 지원이 스웨덴 정부의 지원에 밀리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KDDX의 주력 무장인 함대공 유도탄2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무기를 개발하는 것에 있어서 수출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수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로 요즘 논쟁이 많은데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나요? 과연 앞으로 우리의 무기 개발에 있어서 수출이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내수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당연히 많은 분들은 우리나라 정부의 돈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개발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내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일 어떤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요구하는 요구 조건과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나라 군대만을 위한 요구 조건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군대의 요구 조건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의 자금으로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 개발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우리 군대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에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특히 무기의 성능을 결정할 때 과연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된 요구 조건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냐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장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의 K-21 장갑차가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철저하게 우리나라 군대의 요구 조건을 반영해서 개발되었으며 그래서 다른 나라 장갑차들이 방어력을 높일 때 방어력을 줄이고 수상주행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K-21 장갑차가 정말 우리 군대에 적합한 장갑차가 되었나요? 결론은 우리나라 군대도 다른 나라 군대와 마찬가지로 더 높은 방어력의 장갑차가 필요하기는 마찬가지인데 K-21은 수상주행 능력 때문에 장갑 방어력을 더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추세에서 벗어나는 우리나라 군대만을 위한 요구 조건들은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2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2는 우리 해군에서 SM6가 아닌 SM2를 바탕으로 요구 조건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 성능이 너무 많이 다운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KD3 배치2 사업의 일환으로 새로운 이지스함인 정조대왕급 세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조대왕급을 위해서 SM6와 SM3 미사일도 도입하고 있지만 역시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미사일은 SM2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이 SM2 미사일은 우리가 발주하는 게 마지막 생산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발주하는 분량을 끝으로 더 이상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굳이 성능이 월등하게 더 뛰어난 SM6를 두고도 SM6보다 SM2를 더 많이 구매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역시 가격 때문입니다. 결론은 SM6는 발당 가격이 60억이 넘어가는 것에 반해서 SM2는 발당 가격이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정조대왕급 세척을 위해서 대량의 SM2를 구매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해군에서 KDDX의 함대공 미사일인 함대공 유도탄2에도 바로 비슷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LSAM-1의 개발을 끝내고 지금은 LSAM-2의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LSAM-1과 LSAM-2는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의 성능도 차이가 나지만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건 바로 항공기 요격 미사일입니다. 지금 LSAM-1을 위해서 개발된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순수하게 항공기만을 요격하는 미사일로 그래서 고가의 측추력 장치 같은 게 없고 유일하게 적용된 신기술은 바로 이중 펄스 로켓뿐입니다. 그래서 사거리는 길지만 특별하게 뛰어난 미사일이 아니어서 적의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건 요격하지 못하는 순수한 항공기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LSAM-2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LSAM-1의 요격 미사일에 비해서는 성능이 월등하게 높아졌고 측추력 장치와 고도 30km 이상의 요격 고도 등을 가지며 LSAM-2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이리 만들어지는 건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LSAM-2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은 LSAM-1의 미사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2는 바로 이 LSAM-2 다음에 개발되는 요격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LSAM-2를 위해서 개발된 기술이 그대로 함대공 유도탄2에도 적용되는 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측추력 장치나 고도 30km 이상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 미사일도 극초음속 미사일의 요격이 가능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마덱스에 전시된 함대공 유도탄2에는 측추력 장치도 없었으며 요격 고도도 20km 정도에 그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 미사일로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합니다. 결론은 이 미사일은 바로 LSAM-1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다만 LSAM-1의 미사일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은 바로 레이더 시커가 아날로그 방식의 KU 밴드 시커에서 A사 방식의 KA 밴드 시커로 바뀐다는 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럼 왜 일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 개발자들도 당연히 LSAM-2의 항공기 요격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능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함대공 유도탄2도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LSAM-2의 미사일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탄두를 직격탄두를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함대공 유도탄2는 다목적성을 위해서 파편탄두를 사용하는 차이만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함대공 유도탄2에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을 요구하지 않았고 순수하게 적의 항공기나 초음속 대함미사일 방어 정도만 요구를 했고 심지어는 미국의 SM-6 미사일은 대함 공격 모드까지 있어서 미 해군의 이지스함의 대함 공격 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는데요. 실제로 SM-6의 대함 공격 능력이 미 해군의 주력 대함미사일인 하푼 대함미사일보다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은 함대공 유도탄2에 SM-6에 있는 대함 공격 능력도 요구하지 않아서 함대공 유도탄2에는 대함 공격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함대공 유도탄2는 그냥 LSM-1의 항공기 요격미사일에서 레이더 시커를 아날로그 방식의 KU-밴드에서 A사 방식의 KA-밴드로 변경한 것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는 미사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결론은 함대공 유도탄2가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 건 미래 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해군의 근시안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대함 공격 능력은 LIG 측에서는 해군이 요구만 하면 언제든지 금방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도 해군은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은 함대공 유도탄2는 해군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과연 미래 전장에 제대로 대응이 가능할 것인가 의문이 되는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우리의 무기 개발을 우리 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바탕으로 우리 군을 중심으로 개발하지 말고 각 방산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 군의 낙후된 전략 전술과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수출에도 지장을 받는 건 물론 심지어는 우리 군에게도 결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좀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개발하는 무기는 우리나라 군대를 위해서도 우리 군의 요구를 중심으로 개발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 해군의 낙후된 전략 전술 때문에 우리 KDDX에 들어가는 함대공 유도탄2가 세계적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 무기로 개발된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우리의 무기를 우리 군의 요구대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